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이란 전쟁으로 폐허가 된 35조 원짜리 재건 시장. 그 열쇠가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 손에 있었습니다. 피격된 시설 12곳의 설계도를 아는 나라. 50년간 단 한 번도 중동을 떠난 적 없는 나라. 프랑스 임원이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고 아랍 파트너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대건설 804억 달러. 그 숫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하퍼입니다. 영국 왕립국제인프라연구소에서 중동 사업 선임 분석가로 23년을 일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동의 에너지 시설, 항만, 도료, 정유 플랜트가 어느 나라 손에 의해 지어지고 운영되는지를 추적하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런던, 리야드, 두바이, 아부다비를 오가며 수십 개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 구도를 분석해왔습니다. 이 업계에서 23년이면 중동 인프라 시장의 문법을 몸으로 아는 수준입니다. 저는 1998년 런던 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왕립국제인프라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5년은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맡았고 2003년부터 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중동과 런던을 오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의 열기, 두바이의 마천루, 쿠웨이트의 정유단지를 직접 발로 밟으며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저한테 중동 인프라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 냄새였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솟아오르는 철탑, 사막 한가운데 놓인 파이프라인, 밤새 불을 밝히는 가스 플랜트, 그 풍경이 20년 넘게 제 직업의 배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중동 인프라 시장의 하청 국가로 봤습니다. 1970년대에 저렴한 노동력으로 진출해서 지금까지 그 연장선에서 움직이는 나라. 기술은 유럽이 갖고 있고 자본은 미국이 갖고 있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저가 수주로 물량을 채우는 나라. 그게 제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중동 현장을 다닐 때 한국 건설사 직원들을 마주친 적은 많았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단순한 시공 능력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를 저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23년을 보낸 전문가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2026년 봄, 저는 런던 국제에너지기구 산하 재건투자위원회로부터 의뢰를 하나 받았습니다. 미-이란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전후 복구 시장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복구 비용 추산 250억 달러, 한화로 35조 원 규모였습니다. 어느 나라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향후 발주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를 4주 안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시장은 결국 미국과 유럽의 게임이겠지. 한국은 격가지 정도 될 거야.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실 겁니다. 50년짜리 신뢰가 35조 원보다 비쌀 수 있는가? 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의뢰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런던 킹스크로스 인근의 위원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재건투자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번째 킥오프 미팅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커피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5명의 참석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참석자들을 훑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 클로드 마르탱, 프랑스 토탈 에너지 중동 인프라 전략 총괄. 나이는 56, 짙은 남색 정장에 왼쪽 옷깃에 레종 도네르 훈장 핀을 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공로를 인정한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이었습니다. 악수를 할 때 손끝이 가벼웠습니다. 내가 먼저 내밀어야 할 만큼 중요한 상대가 아니라는 뉘앙스였죠. 말할 때 문장 끝을 짧게 끊는 버릇이 있었는다. 그게 단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첫인상이 이후 4주 내내 회의실의 긴장을 만들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위원회 의장 로버트 킨이 보고서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중동 전후 복구 시장 250억 달러. 어느 국가의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각국의 수주 이력, 기술력, 현지 네트워크를 종합평가해서 발주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4주 안에 초안, 6주 안에 최종본. 킨이 설명을 마치자 마르탱이 곧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른손 검지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 시장은 기술력이 판가름합니다. 원전, 가스 플랜트, 해양 에너지 시설. 이 분야의 설계와 시공 표준은 유럽이 만들었습니다. 그 표준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재건을 맡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중동 에너지 인프라의 기술 표준은 실제로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BP, 토탈, 쉘이 수십 년간 중동 유전 개발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설계 표준과 시공 프로토콜이 유럽 방식으로 굳어졌습니다. 마르탱의 논리는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기술 표준의 원조가 발주권을 가져야 한다. 저도 보고서를 시작하기 전에는 같은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킨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건 시장은 조금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에너지 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복구되길 원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납기를 못 맞추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지 신뢰입니다. 발주처와 오랜 관계에 있는 기업이 입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르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척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는 레종 도네르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노동력으로 중동에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 이미지를 벗지 못했어요. 신뢰가 아니라 하청의 연장선이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르탱의 말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회의실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킨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자네 생각은 어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도 마르탱에게 완전히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아직 열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4주 안에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르탱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1월의 런던 하늘은 낯빛이었습니다. 킹스크로스 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저는 마르탱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장에서 마주쳤던 한국 건설사 직원들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사막에서 새벽부터 일하던 사람들. 그들이 단순히 노동력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저는 지하철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말해야 한다. 처음부터 열어보자.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연구소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어젯밤 출력해둔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이름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중동 국가별 건설사 수주 이력 2000년부터 2025년. 저는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한국. 저는 국가별로 25년간의 중동 수주 누적액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과 유럽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에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대거 수주했고 프랑스 토탈과 영국 BP가 유전 개발 및 정유 시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걸렸습니다. 한국 건설사 열을 정렬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 E&A, GS건설, 대우건설, DLENC. 각 회사별 누적 수주액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현대건설 하나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간 중동에서 수주한 금액이 804억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110조 원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 옆에 프랑스 기업들 합산액을 적어봤습니다. 프랑스 주요 건설사 5개 회사를 전부 더해도 현대건설 한 회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탱이 어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노동력으로 중동에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 이미지를 벗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804억 달러는 노동력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유형별 분류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804억 달러의 내역을 보면서
저는 두 번째로 멈췄습니다. 가스 플랜트, 정유시설, 해수 담수화 플랜트, 초대형 항만. 단순 시공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전부를 책임지는 EPC 계약이었습니다. 마르탱이 말한 그 기술 영역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 때 저는 이 숫자를 가져갔습니다. 마르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생각해봤는데 결국 규모가 크다는 게 기술력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중국도 수주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지만 아무도 중국을 기술 강국이라 하지 않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수주 규모만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마르탱이 레종 도네르핀을 가볍게 건드리며 제 말에 동의하는 듯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립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두 개의 그래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은 중국 건설사들의 중동 수주 내역이었습니다. 노무 도급과 자재 조달 중심의 하청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른쪽은 한국 건설사들의 수주 내역이었습니다. EPC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EPC는 설계, 조달, 시공을 한 회사가 전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부터 마지막 밸브 하나를 잠그는 것까지 전부 책임을 지는 계약입니다. 저는 두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물량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았습니다. 마르탱의 안경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숫자 하나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 세계 건설 EPC 프로젝트 수행 능력 국가별 순위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이탈리아에 이어 3위였습니다. 프랑스는 6위였습니다. 마르탱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검지가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멈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즉각적인 반박을 하지 않은 건 이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마르탱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한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EPC 순위 3위라는 게 인상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 재건 시장은 기존 수주 능력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파괴된 시설을 가장 빨리 복구하려면 그 시설을 처음 지은 회사가 와야 해요. 우리 토탈이 설계에 참여한 시설이 이번 전쟁에서 피격됐습니다. 우리가 그 복구를 맡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논리는 사실 제가 데이터를 열기 전에 마르탱 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논리였습니다. 원시공자가 복구를 맡아야 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원시공자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 피격된 중동 에너지 인프라 시설 목록이었습니다. 가스 플랜트, 정유 시설, 해수 담수화 플랜트, 항만 터미널. 저는 각 시설 옆에 적힌 원시공자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손을 떼고 숫자를 세봤습니다. 피격된 주요 시설 가운데 한국 기업이 원시공자로 참여한 곳이 12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12. 그리고 그 옆에 프랑스 기업이 원시공자인 시설 수를 적었습니다. 3. 마르탱의 논리를 마르탱 자신의 논리로 뒤집는 숫자였습니다. 회의 테이블에서 저는 마르탱을 바라봤습니다. 원시공자가 복구를 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격된 시설 중 원시공자가 한국 기업인 곳이 12곳입니다. 마르탱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12곳은 한국이 복구하면 되죠. 나머지는 우리가 맡으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피격된 시설 중 복구 비용이 가장 큰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화면에 우선순위 복구 시설 리스트를 띄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복구 비용 기준 상위 5개 시설 가운데 4개의 원시공자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카타르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우디 자프라 가스 처리 시설, UAE 루아이스 정유단지 2구역, 쿠웨이트 아즈무르 항만 터미널. 마르탱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목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원시공자가 복구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가장 크게 적용되는 곳들이 모두 한국 쪽에 있습니다. 마르탱이 반격했습니다. 원시공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설계 도면은 발주처가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 열람할 수 있어요. 그 도면을 보고 다른 회사가 복구해도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가진 회사가 더 빠르게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설계 도면은 발주처 자산입니다. 공유될 수 있습니다. 마르탱이 레종 도네르핀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잠깐 자신감이 돌아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 도면에는 적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례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우디 자프라 가스 플랜트, 현대건설이 2023년 3조 원 규모로 수주해 완공한 시설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피격대 3개 구역 중 2개 구역이 손상됐습니다. 저는 현지 발주처 담당자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읽었습니다. 설계 도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트의 배관 시스템은 현장에서 실측 조정이 2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아는 건 현장에서 작업한 사람들 뿐입니다. 마르탱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숫자는 다음 파일에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 줄짜리 데이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라크 유사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라크 전쟁 이후 재건 프로젝트에서 원시공자 참여율과 복구 완료 기간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원시공자가 복구에 참여한 프로젝트의 평균 완료 기간은 11개월이었습니다. 제3자 업체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평균은 19개월이었습니다. 8개월 차이. 저는 이 숫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에너지 시설이 8개월 더 멈춰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었습니다. 마르탱이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의실 문을 열자 마르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서류 폴더를 2개 가져왔습니다. 잔뜩 준비해온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마르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12곳이라는 숫자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시공자 프리미엄이라는 건 결국 과거의 이야기예요. 이번 재건 시장은 지금의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한국이 잘 지었다는 건 인정하죠. 그런데 복구는 짓는 것과 달라요. 더 빠르고 더 정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유럽이 가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복구 기술은 신축과 다릅니다. 그런데 마르탱,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국이 왜 중동에서 50년간 발주를 계속 받았을까요? 마르탱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가격이죠. 단가가 쌌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준비해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정리하면서 중동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료에는 아랍에미리트 국영에너지공사 기술 이사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중동 인프라 시장에서 50년간 함께 일한 세 나라 이야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같은 현장에서 일했지만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35조 원짜리 재건 시장의 지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본토에서 노동자들을 싣고 와서 공사를 끝내고 떠났습니다. 빠르고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노하우도, 관계도 공사가 끝나면 마치 그 땅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은 중국이 떠난 자리에 서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랐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 중국은 건물을 짓는 기계였습니다. 기계는 일을 끝내면 떠납니다. 마르탱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건 중국 이야기고 유럽은 다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도 달랐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었고 교육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중국과는 달리 기술이 현지에 일부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방법을 가르쳐줬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현지 기술자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설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작동하면 일본 전문가를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의존이 끊기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마르탱이 목 근육을 움직였습니다. 유럽도 비슷하지 않으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유를 가르쳐줬습니다. 왜 이 배관이 이 각도여야 하는지, 왜 이 밸브가 이 압력에서 열려야 하는지, 왜 이 단열재가 이 두께여야 하는지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스스로 응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수가 생겼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읽기를 멈추고 마르탱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은 이를 대신해 줬습니다. 일본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한국은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이 차이가 50년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르탱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건 현장 문화의 차이지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다음 프로젝트를 줄 때 그 문화의 차이를 기억합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공식 협력사 등급 분류 자료였습니다. 아람코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발주처 중 하나입니다. 협력사를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최상위 등급인 아람코 어프로드 벤더 리스트에 오른 한국 기업이 17개였습니다. 프랑스는 9개였습니다. 아람코는 감정으로 협력사를 고르지 않습니다. 50년간의 실적이 그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마르탱이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납기 준수율이었습니다. 중동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국가별 납기 준수율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중동 프로젝트 평균 납기 준수율은 94.2%였습니다. 유럽 주요 건설사 평균은 79.6%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나란히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94.2와 79.6 재건 시장에서 속도가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속도에서도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마르텍이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레종 도네르 피니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건드리는 손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2주간 지났습니다. 보고서 마감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고 저는 이제 데이터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의에 그는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숫자로 지금까지의 실적을 이야기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 재건 시장은 전후 처음 열리는 새 판입니다. 과거의 관계가 아니라 현재의 역량으로 경쟁해야 한다고요. 한국이 이 규모의 긴급 복구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규모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아무리 원시 공자라도 실제로 물량을 댈 수 없다면 발주를 받지 못합니다. 저는 준비해둔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한국건설사 현재 생산 역량 현황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현재 사우디, UAE, 카타르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총 14개였습니다. 총 계약 잔액이 25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미 대규모 프로젝트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르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이미 가득 찼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협력 하청 네트워크 현황이었습니다. 현대건설 하나가 중동 현지에 구축한 전문 협력사 네트워크가 400개 이상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비상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예비 인력 풀이기도 했습니다. 50년간 쌓인 현지 하청 네트워크는 돈으로 하루아침에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탱이 잠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격했습니다. 제임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발주처인 중동 산유국들이 항상 한국을 선택해 왔다면 왜 지금까지 유럽이 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발주가 나뉜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동 인프라 시장은 한 나라가 독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탱, 이 재건 시장만큼은 조금 다른 역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동 전체 지도 위에 피격된 시설들의 위치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점 옆에 원시공자 국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패턴이 하나 보였습니다. 핵심 에너지 시설들, 특히 사우디와 UAE, 카타르의 가스 처리 시설과 담수화 플랜트들이 한국 원시공자 표시로 가득했습니다. 마르탱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람코와 25년 이상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가 재건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UAE가 봅니다. 카타르가 봅니다. 쿠웨이트가 봅니다. 이 나라들은 서로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한국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신호탄이 됩니다. 마르탱이 검지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사우디가 유럽을 선택한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5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 번의 발주로 균열이 갑니까? 마르탱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이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계약서에 적힌 것이 아니거든요. 사우디 아람코 기술 담당자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20년 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며 쌓아온 것, 그것은 하나의 발주 결정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발주처의 조직 문화 안에 녹아 있습니다. 마르탱이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방어적인 팔짱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조사하면서 읽은 자료 중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끝까지 남는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중동 발주처 관계자들의 인터뷰에서 이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끝까지 남는다. 저는 그 표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끈기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 답을 찾게 되는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이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킨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마르탱이 점점 말이 줄고 있어.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반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킨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저는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킨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먼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런던의 늦은 오후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회의실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에 들어온 남자는 검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옅은 베이지색 셔츠에 재킷을 걸쳤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리듬이었습니다. 킨이 소개했습니다. 압둘라 알 파이살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인프라 투자 디렉터. 이번 재건 시장에서 발주 측 대표 자격으로 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암둘라가 자리에 앉으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관찰하겠습니다. 의견이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탱이 그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주처 대표였으니까요. 이 회의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압둘라는 그날 하루 종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발표하는 동안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고 마르탱이 반박할 때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찰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좋은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군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탱이 뒤에서 함께 나오며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갈지 지켜봐야 해요. 발주처가 정하면 끝이거든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동안 정리한 자료의 마지막 퍼즐을 찾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충분했습니다. 804억 달러, 12곳, 94.2%, 아람코 벤더 리스트 17개. 이 숫자들은 모두 한국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킨에게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것. 저는 중동 발주처 관계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표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05%를 채우고 갑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105센트가 무슨 뜻인지 인터뷰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마르탱이 새로운 논점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문제였습니다. 재건 프로젝트에서 유럽 기업들은 유럽투자은행과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금융 구조가 약합니다. 결국 대형 재건 프로젝트는 금융이 뒷받침되는 유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의 수출 금융 인프라는 탄탄합니다. 하지만 마르탱 한 가지가 걸립니다. 이번 재건 발주처는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입니다. UAE 국부펀드입니다. 이 발주처들이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곳입니까? 마르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발주처들은 돈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빨리, 가장 믿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재건 프로젝트에서 금융 지원이 중요한 건 자금이 부족한 발주처일 때입니다. 중동 산유국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돈으로 신뢰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압둘라가 처음으로 노트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속하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회의실의 온도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르탱도 그것을 느꼈는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다른 참석자들은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압둘라가 마지막으로 일어나며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하퍼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105센트를 채우고 간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인터뷰 자료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출처를 확인 못했다고 했습니다. 암둘라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압둘라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조용히 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긴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1975년부터 1982년까지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건설 현장의 현장 감독관이셨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 공사였습니다. 거기서 한국 현대건설팀과 처음 만나셨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압둘라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천천했습니다. 아버지는 1975년 사우디 정부의 파견 감독관으로 주베일 산업항 건설 현장에 처음 발을 디디셨습니다. 주베일은 사우디 동부 해안의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그곳에 사우디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항과 석유화학 단지를 짓겠다고 선언한 해였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 달러 이상, 당시 중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에서 수십 개의 건설사가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사우디 측 현장 감독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수십 번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현장에 들어온 나라마다 일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합니다. 미국 업체들은 관리가 정교했습니다. 서류가 완벽했고 공정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는 일이 생기면 대응이 느렸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만 했습니다. 영국 업체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경험이 많았지만 변화에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업체는 기술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기들끼리 따로 식사를 했고 현장 사무소도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압둘라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한국 현대건설팀이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건설 수출 경험이 많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장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 구식이었고 서류도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먼저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의 한낮에도 쉬는 시간이 다른 팀들보다 짧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현장을 돌아봤는데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가보니 한국 기술자 3명이 다음날 작업을 위해 미리 구조물을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1978년 말이었습니다. 준공 날짜가 정해졌고 각 업체들이 마무리 작업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목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공정률이 90%를 넘어서자 다른 나라 업체들이 하나 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다했으니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무리 작업은 하청에 맡기거나 사우디 측에 넘겼습니다. 그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프랑스 팀이 먼저 떠났습니다. 미국 팀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공정률이 100%가 됐을 때도 한국 팀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완성됐는데 왜 아직 있습니까? 현장 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뒤에도 한국 팀은 한 달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그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현지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이 설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 밸브가 이 압력에서 열려야 하는지, 이 배관이 왜 이 각도로 놓여야 하는지 하나하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매뉴얼을 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사우디 기술자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동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계약서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아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이 105푼이었습니다. 계약은 100%에서 끝났지만 그들은 105%를 채우고 갔습니다. 압둘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현대건설과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주베일 2단계, 얀부 정유시설, 쿠라야 가스플랜트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한국팀을 불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더 싼 가격을 제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한국을 불렀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니까. 압둘라가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뭔가 지을 일이 생기면 한국을 불러라.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압둘라가 말을 마치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유리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트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건 받아 적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새벽 2시에 용접 불꽃을 튀기던 한국 기술자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짐을 싸지 않은 팀. 사우디 기술자들에게 왜 그래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떠난 사람들. 그들이 남긴 것은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50년 뒤 35조 원짜리 재건 시장의 발주처 대표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3년간 중동 인프라 시장을 분석해온 사람이 숫자 없는 이야기 앞에서 처음으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르탱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과 달리 서류 폴더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압둘라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탱이 잠시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레종 도네도네르 핀 쪽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탱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나는 이 업계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토탈에서 중동 인프라 전략을 짜면서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다뤄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항상 기술과 금융이 이 시장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유럽이 가진 것이었고, 그래서 유럽이 중동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긴 말을 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공격이 아니라 고백에 가까운 말을. 마르탱이 계속했습니다. 어젯밤 압둘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내가 틀렸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기술과 금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50년간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 어떤 기술 스펙보다 강한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마르탱 하는 반박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팀이 먼저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거 맞을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일합니다. 계약에 충실하게. 그는 레종 도네르 핀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중동 주요 발주처들이 프로젝트 재발주를 할 때 기존 협력사를 다시 선택한 비율이었습니다. 유럽 주요 건설사들의 재선택률 평균은 54%였습니다. 미국은 61%였습니다. 일본은 58%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건설사들의 재선택률은 79%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읽고 나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발주처들이 한국을 다시 부른 비율이 79%라는 것은 10번 일했을 때
8번은 다시 불렀다는 뜻이었습니다. 신뢰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압둘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람코 내부 데이터도 비슷합니다. 한국 협력사에 대한 재발주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수치는 아니지만 마르탱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압둘라가 이어갔습니다. 재건 발주처가 파트너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위기가 닥쳤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짐을 싸는 나라와 남아있는 나라, 그 차이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르탱의 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압둘라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 동안 중동 현장에 남아 있었던 한국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압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다른 나라 업체들이 인원을 철수시킬 때 삼성 E&A 기술자들이 카타르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GS건설도 사우디 현장 일부 인력이 잔류했습니다. 발주처에서 철수를 권고했는데도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재개할 때 더 오래 걸립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마르탱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르탱, 처음 회의 때 결과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 말에 반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로요. 804억 달러를 쌓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원시공자 12곳이 만들어지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재선택률 79%를 만드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을 때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도 50년이 걸렸습니다. 그 50년의 무게를 하나의 입찰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마르탱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마르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임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를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그가 레종 도네르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술과 금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50년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압둘라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르탱이 의자를 뒤로 밀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며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좋은 보고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30년간 토탈에서 중동 인프라 전략을 짜온 사람이 처음으로 서류 없이 그 방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마르탱이 나간 뒤 회의실에는 저와 압둘라만 남았습니다. 킨이 창문 너머로 잠깐 고개를 들어 우리를 확인하고 다시 서류로 눈을 내렸습니다. 압둘라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좋은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하퍼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신기한 나라야. 아무것도 없는데도 끝까지 있는 나라거든.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적었습니다. 4주 후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총 94페이지, 제23년 경력에서 가장 길고 가장 여러 번 다시 읽은 보고서였습니다. 결론 섹션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중동 전후 재건 시장 250억 달러에서 가장 유력한 파트너는 기술이나 금융이 아닌 50년의 신뢰를 가진 국가다. 위원회 발표 당일 마르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킨이 나중에 귀남해줬습니다. 토탈 본사에서 중동 전략 기조를 재검토하는 내부 회의가 열렸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짜리 신뢰를 하나의 보고서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어디서 왔는지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만든 것은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틀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킹스크로스 역 앞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통근자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4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첫 회의에서 마르탱이 한 말, 결과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때 저도 속으로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하청이었고 유럽이 주도권을 쥐어야 했고 기술과 금융이 시장을 결정했습니다. 23년간 제가 이 업계에서 믿어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열면 열수록 압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믿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국 해외 건설 역사를 처음 제대로 들여다본 것이 이번 보고서 작업을 하면서였습니다. 23년간 중동 인프라 시장을 다루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면서 알게 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중동에 파견된 한국 건설 노동자 수가 누적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500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농촌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비행기를 처음 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외화를 벌어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베일 현장에서 새벽 2시에 용접 불꽃을 튀기던 그 3명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름이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그 땀이 50년 뒤 35원짜리 계약의 뿌리가 됐습니다. 중동 인프라 시장을 23년간 분석하면서 저는 항상 시작점에 서 있는 나라와 이미 도착해 있는 나라를 구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도착해 있는 나라였고 한국은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동 사막에서 가장 오래 버텨온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1975년 주베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져나간 적 없이 섭씨 50도 사막에서 새벽 2시에 용접 불꽃을 튀기며 전쟁이 터져도 짐을 싸지 않으며 도착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 완전히 잘못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압둘라가 전화를 준 건 보고서 제출 사흘 뒤였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퍼씨, 사우디 아람코에서 다음 달 재건 1차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50년간 쌓아온 것이 35조 원짜리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 그 열쇠는 기술이 아니었고 금융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용접 불꽃을 튀기던 이름 모를 기술자들의 손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한 달을 더 남아서 이유를 가르쳐준 사람들의 발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르탱에게서 짧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2줄이었습니다. 하퍼씨, 본사에서 중동 전략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신 보고서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 창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중동 사막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을 그 사람들이. 그날 오후 저는 템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4월의 런던 하늘이 드물게 맑았습니다. 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강 건너 사우스뱅크의 건물들이 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진 한마디,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강변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 나는 어떤 나라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를 기술 스펙과 재무 건전성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남아있는 나라, 계약서에 없는 것도 해주는 나라, 이유를 가르쳐주는 나라. 저는 그 나라를 23년간 하청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이었는지 이제야 압니다. 23년간 중동 인프라 시장을 분석하면서 저는 숫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주 규모, 기술 등급, 납기 준수율, 재선택률, 그 숫자들을 모두 모아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용접 불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한 달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현장에서 짐을 싸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50년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그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가 35조 원짜리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75년 사막에서 첫 삽을 뜬 사람들부터 2026년 전쟁터에서도 현장을 지킨 사람들까지 50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